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개항 이후에 한국의 사회 세력 중에서 개화파의 현실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개항 이후에 이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동도 서기 사상이 유학적인 지식인들, 위정척사적인 지식인들 중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동도 서기 사상의 등장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화 사상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개화 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세력들이 1870년대 무렵부터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들 세력이 정부의 관료로 참여를 해서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개화파들이 조선사회를 이제 정치적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갑신정변의 이제 원인과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가끔. 이게 마이크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제가 가까이 대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1876년 개항 이후에 당시의 사회 세력과 사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 세력은 지배층으로서는 집권층, 정치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집권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다수의 유학자들은 위정척사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의 세력들이 이제 동도 서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도 서기파라고 하는 이제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은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이들의 어떤 이런 주장은 1870년대 정부의 어떤 입장이 되었고 나중에 1897년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정부의 그 당시에 정책, 개혁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화파들은 당시에 조선의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조선의 사상과 제도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입장에 섰던 그런 당시의 지식인들이 1884년 갑신정변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바꿔가려고 노력을 했고, 다음에 그것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런 지향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그러한 입장에서 당시의 개혁 정책을 펴갔습니다. 그리고 위정척사파들은 전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국가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상속,
를 통해서 왕에게 이런 상소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주십시오 라고 왕에 건의를 하게 되었고, 그런 건의가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게 되고, 다음에 나름대로 단발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관료들에게 서양의 의복을 입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해서 이제 처변삼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응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피지배층은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19세기에는 피지배층의 다수를 차지했던 민들은 주로 농민입니다만은 농민들은 미륵신앙과 정감록을 통해서, 정감록은 이제 전주희 씨가 다스리는 조선 왕조는 수명이 다했고 정씨성을 가진 새로운 이제 도령이 출현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에 민간에서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런 농민들의 그런 지향은 1894년 농민전쟁으로 그들의 지향이 집약되어서 표출되었고, 이것이 실패한 이후에는 1905년 이후에 의병전쟁의 흐름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요 피지배층들의 농민들의 그 당시에 사회적 처지와 현실에 대한 인식, 그들에 대한 지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로 서기 사상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로 서기 사상은 서양의 발달된 문물이 동아시아에 들어오면서 전래되게 되면서 동아시아에 있던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조선에서 이제 그런 조선에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광범위하게 서양에 발달된 문물, 무기, 천문학 이런 것을 보면서 서양의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지식인 사회에서의 하나의 일어났던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흐름의 운동의 형태가 양무운동이었는데요.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에 의해서 중국이 서양의 연합함대에 이제 패퇴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그것이 1842년 남경조약이었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 1856년에 에로 사건 이후에 1860년에 북경이 함락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그런 과학기술 내지는 서양의 무기 기술이 훨씬 청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군사와 과학기술을 적절히 받아들여서 국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의 흐름, 그런 인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중체서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일부 관료들은 서양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근대적 군소공장을 설립을 한다든가, 혹은 철도를 건설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광산 개발, 신식학교의 설립, 혹은 유학생을 선발해서 유럽에 파견한다든가, 특히 일본도 이제 파견해서 그 문물을 이제 살펴보고 돌아와서 청나라의 어떤 당시의 과학기술이나 군사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했던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점차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일본이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이 된 이후에 일본은 1854년에 개국을 한 이후에 서양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네덜란드와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1868년에 근대적 그 당시에 관료들이 명치유신을 단행하면서 전통적인 막부 체제를 타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을 옹이하면서 받들면서 새로운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명치 정부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46명의 사절단은 2년 동안에 걸쳐서 유학생 60명과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프로시아, 러시아 등 12개국을 시찰을 하게 되어서 하면서 서양이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다, 발전해가고 있구나 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의 지식인계에 그것을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근대화를 추진해가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의 흐름을 화혼양제라고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혼은 즉 정신은 일본 것을 하고 서양의 것을 쓰임으로 해서 일본을 개선해 가야 된다, 바꿔야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186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조선은 그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은 조선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대원군이 집권할 때는 서양과 문호를 닫는, 문호를 폐쇄하는 세국 정책을 폈지만은 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조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선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과의 문물을 교류하는 문호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 두 번째 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조선 정부는 나름대로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하는 개항을 이제 택하게 되었죠. 개항을 택하면서 당시에 서양의 문물과 교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갔습니다. 그런 이 70년대에는 그래서 외국의 문물에 관한 서적과 정세가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나름대로 서양의 문물을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서양 사정에 대해서 소개를 한 책들이 이연, 해국도지, 영환지략이라는 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읽고서 서양의 무기, 기술의 우수성과 천문학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일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상과 제도는 조선의 것을 유지하지만은 서양의 발달된 무기기술이나 과학기술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동도서기입니다. 그래서 동도서기 사상을 가졌던 그런 이제 지녔던 지식인들이 고종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에는 이 윤선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유인물은 어디 있습니까? 유인물이 아까 발표 자료 이거는
누르면 안 되는데. 이 발표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발표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두 번째 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동도 서기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 윤선하기가 조정의 상소, 고종에게 상소를 해서 우리가 소위 변하지 않는 도는 지키면서 정신은 지키면서 수레나 배, 군사, 농업, 기계 이런 것은 백성의 생활에 편리한 기가 되는 것이니 이걸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소개를 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을 주장했던 어떤 지식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김윤식인데요. 김윤식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들의 즉 사상은 사특하다. 이것은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하듯이 해야 하지만은 저 서양 사회의 기는 문물은 이로우니 진실로 이용후생을 할 수 있다면 농업이나 양장, 의학, 병기, 배, 수레의 제도는 무엇을 꺼려서 피하겠느냐. 즉 서양의 사상은 배척하되 서양의 문물은 본받는 것이 진실로 그것은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서양과 조선, 서양과 동양, 동아시아의 형세가 이미 강약의 형세가 이미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는데 만일 저들의 무기기술이라든지 군사기술 이런 것을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들의 모욕을 받고 저들의 엿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던 지식인들이 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원래 PPT잖아. 거기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유학자적인 지식인 중에서는 이렇게 동도 서기적인 그런 이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차츰 1860년대 이후에 나름대로 차츰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이제 지식인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일부 두 번째 이런 이제 1870년대 이후에 유학자 중에서 서양의 문물의 우수성을 인식하면서 이제 동도 서기적인 어떤 주장을 했던 그런 지식인들이 차츰 나타나게 되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일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1860년대 이후에 당시에 국내의 어떤 사회 경제적 모순을 자학하고 세계 정세를 살피면서 국내 정치 체제를 개혁하려는 그런 사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화 사상의 어떤 본질은 안으로는 실학 사상을 계승하고 이 밖으로는 서양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서 부국 강병을 조선을 부유하고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강개혁 사상을 지녔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화 사상이 뜻하는 자강개혁이 지향하는 바는 당시에 조선의 중세적 혹은 봉건적 사회체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혹은 부르주아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런 근대 사상의
지니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하고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새로운 세력,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 개화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사상의 형성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박규수였습니다. 그래서 개화파 형성에는 박규수가 큰 역할을 했고 개화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었고, 이 박규수와 또 오경석과 유대치가 이들은 중인 출신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했습니다. 오경석이는 통역관이었습니다. 유대치는 의관이었습니다. 요새 식으로 의사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진보적인 이제 지식인들, 양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박규수는 개화 사상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개화 사상을 처음 전파한 사람이죠. 이 박규수는 집안이 자기 할아버지가 연암 박지연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연은 1800년대 무렵에 즉 정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였던 정조 시대에 활약을 했던 인물인데, 이는 집권당인 노론이면서도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규수의 집안은 개혁적인 어떤 집안이었는데, 이 박규수는 이미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학풍과, 그래서 이 박지연과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실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집안 가문상 체득하고 있었던 실학적인 학풍에다가 박규수는 중국에 크게 3차례 중국의 연행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1861년에 북경이 함락되었을 때 청나라 황제가 열하로 피신되어 갔을 때 열하로 가서 황제를 아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북경에 가서 당시 중국의 형세를 살펴본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1871년에도 다시 중국에 가서 중국의 변화되어가는 사정을 이 사람이 충분히 목격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선사회도 지금과 같은 형세로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862년에 임술밀란 때는 밀란 진압에 기여하면서 백성들의 사정을 충분히 듣고, 백성들의 사정을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간다,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다 하는 것을 충분히 살핀 사람이에요.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났을 때 박규수가 진주밀란에 안핵사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조선 정부의 총책임자로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진주에 가서 당시에 진주밀란을 일으킨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정부에 상소문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선 정부에서 채택이 되기도 해요. 또 1866년 때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샤먼호가 있을 때는 그는 바로 이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했던 평안도 관찰사였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로 평양에서 당시에 평안도의 사정을 살피고, 제너럴 샤먼호가 대동강에 왔을 때 와서 물과 목재를 원조를 요청했을 때 그걸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너럴 샤먼호가 계속 상류로 올라오면서 계속 통상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되자 결국 박규수는 공격을 행하라고 해서 제너럴 샤먼호를 침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양의 침략을 막은
서양을 물리친 그런 이제 공신으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871년에 중국에 다시 사신으로 갔었고 끝에 가서는 73년엔 우의정을 지냈어요. 그러나 말년에는 대원군은 세국을 주장을 했지만은 박 교수는 우리가 지금 세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견 차이로 의정을 자기가 사퇴를 하고 하야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사랑방에서 거기에서 젊은 양반층들에게